저건 분명 부정행위야. 한국인이 전학 오자마자 1등을 할 리 없잖아. 독일 명문 국제고등학교 시험평가에서 수석을 한 학생이 한국 전학생으로 밝혀지면서 그 일대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의 결과는 부정행위라면서 학부모들이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크푸르트 국제학교에서 5년째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루카스 바이어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국제학교의 환경은 언제나 신선한 도전을 안겨줍니다. 바람이 따스하게 부는 어느 가을날, 새로운 학생이 전학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파견 오면서 중간에 합류하게 된 학생입니다. 저의 소개로 교실 앞으로 나온 소녀는 중간 키의 날씬한 체구로 교단 앞에 섰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의 이 한국 학생은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영어와 독일어를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한국의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 독일에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3살 위인 형이 있는데 형은 현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자기소개는 아니었고 다른 전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그의 겸손함과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도 준호는 크게 주목받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발표 시간에도 손을 들지 않았고 질문을 받아도 간결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노트를 필기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평범한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저 적응 중인 아시아 학생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전환점은 금요일 수학 수업 마지막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주말 숙제로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내주었습니다. 일부러 교과서 범위를 벗어난 응용 문제였고 학생들의 사고력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저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실망했지만 이해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칠판에 풀이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교실 뒤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문제를 풀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대학원 시절 교수님에게 배운 것을 약간 변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호는 차분하게 칠판으로 나와 문제의 모순점을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적한 대로 문제의 초기 조건과 결론 사이에 논리적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문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고 설명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교사인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그가 찾아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준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사고력과 관찰력은 또래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의 노트 필기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돈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주로 혼자 책을 읽거나 일본이나 인도 학생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튀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주간의 집중평가 기간으로 모든 과목의 시험이 연이어 진행되었습니다. 시험 감독을 하면서 준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긴장의 기색 없이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시험지를 제출할 때도 서두르지 않고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정확히 시간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중간고사 채점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준호는 수학과 과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9학년 전체에서 종합 1등이라는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학교 내에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을 받은 사람은
중국 왕리 학생이었습니다. 왕리는 중국 고위 외교관의 아들로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성적 우수상을 받아왔고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준호의 성적이 자신의 성적보다 높다는 사실이 그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왕리가 교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준호가 시험 중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험 중 여러 번 손목시계를 확인했으며 특정 순간에는 책상 아래로 무언가를 꺼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왕리는 이것이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며 준호의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의 주장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시험 중 준호의 행동에서 부정행위의 징후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집중하여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리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는 학교 이사회 멤버였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교장 슈미트는 왕리의 아버지로부터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한에는 준호의 부정행위 의혹과 함께 한국 학생이 독일 국제학교에서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암시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교장은 저에게 이 상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험 감독 중 준호가 손목시계를 자주 확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한 번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필기구를 바꾸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혼란이 생겼습니다. 정말 준호가 부정행위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왕리와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낸 음모일까요? 저는 준호를 면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상황을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뛰어난 성적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하늘이 드리워진 아침, 교사 회의실은 평소보다 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몇몇 교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플래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대화는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저희 반 한국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며 플래셔 선생님은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몇몇 학부모들이 준호의 성적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왕리의 아버지인 왕 선생님은 학교 이사회 멤버였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학생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따져 물었지만 직접적인 증거 없이 짧은 시간에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권 점수를 받은 것이 의아하다는 말을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불쾌했지만 동료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날 오후에는 영향력 있는 학부모 몇 명이 모인 비공식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웨스트엔드의 어느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왕리의 아버지 왕 선생님은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자리에는 비싼 정장을 입은 다른 학부모들이 자리했습니다. 모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왕 선생님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학부모들은 최근 전학 온 한국 학생의 성적과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변호하려 했지만 왕 선생의 논리적인 의심과 다른 학부모들의 동조에 점점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그들은 준호가 특별한 한국식 부정행위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고 심지어 학교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거론하면서 학교 서버에 접근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왕 선생님의 말에 다른 학부모들이 동의했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지만 그들의 자신감과 사회적 지위는 의심을 현실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준호에 대한 특별평가를 실시하고 그의 활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부터 저는 준호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의 책상을 더 자주 확인했고 쉬는 시간에는 특별히 그를 관찰했습니다. 준호는 제 변화를 알아챈 것 같았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준호가 시험 중에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증거로 제시된 사진은 흐릿했지만 준호로 보이는 학생의 손목에 무언가 장치가 착용된 모습이었습니다. 곧 다른 의혹들도 제기되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펜으로 답안을 적고 지운다는 소문, 시험 전 교사 컴퓨터에 접근해 문제를 미리 확인했다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준호에 대한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도움을 구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일부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교실에서 준호의 책상 위에는 부정직한 한국인이라고 적힌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준호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주장과 주변의 압력에 점점 그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에게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의 답변에 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그의 시험지를 다른 학생들보다 엄격하게 채점하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지만 불평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기 공부에 열중했고 체육 활동에도 변함없이 참여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오히려 제게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국 학부모들의 등살에 못 이겨 준호 학생 부모 상담을 요청하고 동시에 한국의 준호가 다니던 과학고등학교에 이메일을 보내 그의 학업 성취와 품행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진실은 이러한 직접적인 소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준호 어머님의 첫마디에서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성적을 자랑하거나 변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처럼 정말로 준호의 적응과 성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있어 지식보다 인성을 중요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상 정직과 성실하게 매일 성장하는 사람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도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출중한 학업 능력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때마침 한국의 학교에서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이메일에는 준호의 전 담임 교사인 김 선생님의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준호는 한국에서도 탁월한 학생이었지만 그의 진정한 강점은 지적 호기심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는 과목별 성적과 등수가 있는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준호는 수학과 과학에서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다른 과목에서도 탑5 안에 들어 전교 석차가 1등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학교 생활을 담은 사진들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교내 토론 대회에 참여하는 모습 등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에서 준호는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교장실로 돌아가 이 모든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교장 슈미트는 제 보고서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건은 종결해야겠다며 교장 선생님은 왕리 부모님께 직접 설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준호를 의심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가 받았던 부당한 의심과 편견에 대해 교사로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태를 반면교사하여 향후에 선생으로서 올바른 대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겨울이 찾아오자 학교 건물은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물리적인 온도뿐만 아니라 정서적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간고사 부정행위 의혹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왕리와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준호를 향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심의 시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교무실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살짝 내린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준호가 혼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부정행위 의혹이 해소된 후에도 여전히 조용한 성격을 유지했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드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7학년 일본인 학생 유미 사토에 관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최근 전학 온 학생으로 독일어와 영어에 서툴러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부 독일 학생들이 그녀의 서툰 발음을 흉내내며 놀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교시가 끝나고 복도를 지나던 중 저는 멀리서 학생들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한 교실 앞에 몇몇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미가 교실 구석에 몰려 있었고 3명의 독일 학생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미의 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붓고 그녀의 일본어 발음을 흉내내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유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몸은 공포로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입하려는 찰나 누군가가 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학생들 사이로 걸어들어가 유미와 괴롭히는 학생들 사이에 섰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새 학생에게 이런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독일 학생들은 처음에는 놀란 듯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마티아스가 준호의 어깨를 밀었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는 마티아스의 손목을 잡아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마티아스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토비아스와 레온이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준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 없이 순전히 방어적인 동작으로 두 학생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불과 몇 초 안에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움직임은 전문적인 무술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정확성과 통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새 학생을 제압한 후 유미에게 다가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로 몇 마디 건네자 유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저는 즉시 개입하여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마티아스와 그의 친구들은 교장실로 보내졌고 준호와 유미는 제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유미는 지난 몇 주간 지속된 괴롭힘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언어 장벽 때문에 이를 교사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오늘 일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결과는 더 끔찍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그의 놀라운 기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5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으며 현재 블랙벨트 3단 소지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더 인상적인 것은 그의 태권도 철학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준호는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정신 수양의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태권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자기 통제와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미를 도운 것은 당연한 의무였으며 다른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 진정한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거나 영웅처럼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일찍 개입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마티아스와 그의 친구들은 적절한 징계를 받았고 학교는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유미는 이제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준호는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준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리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 사건을 준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준호가 과잉 대응했으며 이는 그의 공격적 성향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왕리의 아버지는 교장에게 항해 서한을 보내 준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교장실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이 사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강력히 변호했고 그의 행동이 상황에 적절했으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예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준호의 태권도 배경과
그가 보여준 자기 통제력, 그리고 유미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교사들은 저의 의견에 동의했고, 교장은 준호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학교는 괴롭힘 방지를 위한 준호의 공헌을 인정하고 이를 학교 신문에 게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준호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보여준 용기와 원칙, 그리고 통제력은 단순히 훈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격적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 가정 환경과 교육 배경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호에게 방과 후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동의했고, 우리는 학교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 만났습니다. 대화 중에 저는 준호의 태권도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태권도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태권도 사범은 항상 진정한 힘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준호는 또한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성적보다 인성을 중요시했고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도울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고 힘은 약자를 위해 사용될 때 가치가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형 진우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진우는 옥스퍼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탁월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지만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경제 자립을 돕는 학생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준호에게 항상 공부는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준호에게 한국의 교육과 독일의 교육 시스템의 차이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이 학문적 측면에서는 더 엄격하고 경쟁적이지만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과 공동체 의식 또한 매우 중요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특히 효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가치관이 자신의 행동 원칙의 기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와의 대화를 마치며 저는 그에게 유미 사건에 대해 개입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의 의무는 그 힘을 약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불의를 목격하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신념은 그의 부모님과 형, 그리고 태권도 사범으로부터 배운 가치관의 결합이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준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원칙이 학교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그에게 가졌던 의심과 편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그는 이해한다고, 그리고 교사로서의 저의 책임감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반응에는 원망이나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깊은 이해와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2주 후 학부모 상담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1년에 2번 학교는 모든 학부모들이 교사와 직접 만나 자녀의 학업 성취와 학교 생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특히 준호의 부모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미 사건 이후 준호의 가정 배경과 교육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준호의 학업 성적과 학교 적응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준호가 모든 과목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유미 사건에서 보여준 용기와 리더십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 특히 유미 사건에 대해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준호가 다른 학생을 도왔다는 소식에 안도했다며 가정에서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강자의 의무라고 가르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교육 철학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미경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전인 교육을 중요시한다고 했습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인성, 체력, 예술적 감각까지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가정 교육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 회의를 통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함께 문화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족의 전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식사 시간을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닌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의 장으로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서도 식사 시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예의와 배려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준호의 태권도 훈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박정호 씨에 따르면 태권도는 단순한 신체 단련이 아니라 정신 수양의 과정이었습니다. 존중, 겸손, 인내, 극기와 같은 가치를 배우는 철학적 교육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준호가 5살 때부터 시작한 태권도는 그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준호와 그의 형 진우에게 가장 자주 강조했던 것은 지식의 책임이었습니다. 많이 알고 배운 사람은 그만큼 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준호가 학습 모임을 자발적으로 시작한 이유였고, 진우가 옥스퍼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도 개발도상국 경제 자립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였습니다. 미경 씨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매우 경쟁적이고 때로는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인성교육과 공동체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단순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저는 준호가 독일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물었습니다. 특히 중간고사 이후 그에 대한 의심과 편견이 있었던 상황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이미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집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아들에게 인내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진실을 증명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준호 아버지는 이런 상황이 슬프지만 이것 또한 준호에게 중요한 학습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항상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다라고 가르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경 씨는 한국 속담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 작은 거짓말이나 부정직함이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정직과 성실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준호에게 학업 성취보다 이런 가치를 우선시하라고 항상 가르쳤다고 합니다. 면담을 마치며 준호의 부모님은 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준호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했고, 특히 최근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정하게 상황을 조사하고 판단해 준 것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탁월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가치관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가정교육의 결과였고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의 가정에서 볼 수 있었던 교육 방식, 특히 학업 성취와 인성 발달의 균형을 이루는 접근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사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도 배울 점이 많은 모델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계기로 우리는 학교에서 글로벌 교육 포럼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포럼의 목적은 다양한 문화권의 교육 철학과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한국의 교육 학업 성취와 인성 발달의 균형을 선택했고 준호의 부모님을 주요 연사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미 사건 이후 준호의 학교 생활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학습 모임은 더욱 확대되어 이제는 다양한 학년과 국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작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전체 학교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이 포럼의 주요 조직자로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의 교육 철학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접근법, 특히 준호의 가정에서 볼 수 있었던 균형 잡힌 방식은 제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 형성과 가치관 발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준호가 시작한 워크숍은 학교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음과 지식의 균형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학업기술 향상과 함께 태권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정신 수양을 결합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진행되는 이 워크숍에는 다양한 학년과 국적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업 성적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규율과 집중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도 크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학습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몇몇 학생들의 변화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들은 준호의 체계적인 학습법과 긍정적인 마인드셋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학업에서도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학년이 끝나기 직전 학교는 문화 다양성의 날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각 국가와 문화권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준호는 한국 문화의 대표로서 태권도 시범과 함께 한국의 교육 철학에 대한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행사장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준호의 발표는 단연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는 태권도의 기본 동작부터 고급 기술까지 시연하며 각 동작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 의, 예, 지, 신, 5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전통 교육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준호는 자신의 문화와 가치관을 나눌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교장 슈미트는 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다음 해에는 더 많은 문화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준호가 처음 학교에 왔을 때 그저 조용한 아시아 학생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의 깊은 지혜와 겸손한 인격, 그리고 강한 원칙을 발견했고 그를 통해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사로서의 제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준호와 그의 가족이 보여준 한국의 교육 철학, 특히 지식과 인성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접근법은 제 교육 철학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교육적 지혜를 탐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교육 현장에 통합하여 모든 학생들이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최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한 명의 조용한 한국 학생, 준호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